롱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도 멀지 않은 시점에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그럼 이제 오른 종목 한 가지인데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되죠. 네. 사실 뭐 가장 핫한 카카오. 네. 근데 이 목표 주가에 따르면 이게 이전에 이제 목표 주가였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목표 주가 얼마인 거죠? 12만 원이요. 12만 원인 네. 거잖아요.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이 네. 왜요? 또 올렸어요 목표 주가를? 아니요 퇴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표 주가 변경이 없는데 네. 뭐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 들어서 목표 주가가 9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좋아지면은 목표 네.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네. 목표 주가가 이건 정도인데 넘어섰어 팔아야지가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변경하나 뉴스도 찾아보시고 그냥 뉴스 같은 데다가 원하시는 종목의 목표 주가 치시면은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를 변경한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카카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어쨌든 4월 26일 날 오셨을 때 11만 8천 원이었는데 6월 21일 날 15만 5천 원. 굉장히 짧은 시기에 급등을 했죠. 일단 네. 급등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네. 가장 이런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가 확 튀어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할인율에 대한 부담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5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뭐 CPI만 높게 나면 5%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채권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FOMC에 있었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뭐 장기채 금리와 단기채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올해 1, 2,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시장에 가장 압박을 줬던 것은 금리 인상, 네. 금리 상승, 채권금리 상승이었고 어떻게 보면 할인율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고밸류 종목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월, 5월 달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물가 지표가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 네.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해서 물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 그런 것들이 누르고 있었는데, 5월 CPI 결과가 나온 뒤에 금리는 더 떨어져? 그러면은 이제 5월 물가 지표가 정점이고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면 할인율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할인율 압박을 계속 눌러 있었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종목은 워낙 좋죠. 그리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레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또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그 와중에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3위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재계세를 5위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주변에 투자할 곳은 너무나 많다. 그죠. 내가 코카콜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에 따라서 코카콜라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5를 사용했던 것을 10, 20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면 얘네야말로 좋아지는 거다. 저 아는 펀드 매니저분도 아들이 딸이 무슨 행동을 한다, 뭘 보느냐, 뭘 사느냐를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방송 업체를 사셔서 대박을 나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흐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인터넷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이 잠식하는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라서 막 따라가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좀 떡떡떡 급등했다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달리는 말에 따라 타야 되느냐. 그렇죠. 제 주변도 많이 물어봅니다. 네.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시죠. 마음 편합니다.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무섭지만 막 많이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내려도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리는 말에 타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타면은 되게 위험하죠. 그러면은 말이 굉장히 빨리 달릴 때는 좀 지켜보다가 속도를 좀 줄일 때 그때 좀 가까이 다가가서 말도 한번 만져보고 조정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일단은 달리는 말이 있으면 쳐다는 보고 가까이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업종들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에 한 100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10 정도는 가격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세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가격 상관없이 들어가시면 보게 기준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대보다 밀리면 좀 더 사시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조금 더 밀리면 조금 더 사시고 괜찮네요. 또 반등하면 그냥 지켜보시고 네. 또 밀리면 조금 더 사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좀 안전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말이 달려가고 있을 때 좀 지켜보고 좀 더 나도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있고 좀 말이 속도를 줄일 때 조금씩 좀 만지면서 친해지고 네. 이제 나도 속도를 높이면서 그때 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이제 딱 올라타는 네. 그렇게 되는 시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2010년에 카카오, 제가 서울 처음 올라온 게 2010년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네. 그때 이제 막 카카오가 어떻게 카카오 돈 버는 게 없어. 어떻게 얘네들 우리가 맞아요. 도와줘야 돼. 했는 맞아요, 그 맞아요. 회사가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 진짜 그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였던 회사가 10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이미 4, 5천만의 유저가 있는 거기서 맞아요. 10년 뒤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주가가. 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뭐니 해도 6월에 FMC에 있다, 테이퍼링 된다, 긴축 시점이 빨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도화지가 굉장히 백지가 많아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롱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동차도 멀지 않은 시점에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제네시스가 전기차로 나오고,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실적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들도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은 뻔하죠. 미사일 지침이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항공우주,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들. 네. 2차 전지는 뉴스 많이 보시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주세요. 이런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완전히 흥행을 하고 있고, 그 정책에 계속 모든 나라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면은 필수적으로 2차 전지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 반도체는 여전히 여러 가지 공급 불안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수요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1, 2, 3, 4, 5월까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만큼인데 공급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사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 거를 안 사고 다른 거 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지난 4월 26일에 나와서 코스피 3217대 그 주제가 이제 촬영 코스피 3200, 3630 갈 수 있다면서 유망종목 12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총 이제 예측해야 되는 게 13개였던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12개 종목 중에서 어쨌든 9개 종목은 이제 승, 1개 종목은 무승부, 2개 종목은 약간의 패,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까지 좀 어쨌든 그때보다 훨씬 올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3,600으로 가고 있는 그런 팀장님에게 이제 코스피는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요 질문이 굉장히 좀 제 신뢰감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요즘 많이 네.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는 정점을 통과한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의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2021년, 2022년 GDP 성장률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기저효과. 이제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저효과라고 한다면 2021년 GDP 성장률이 올라오면 이게 레벨이 올라오는 데 따라서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최근엔 2021년도 오르고 2022년도 올리고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기저효과를 무시할 정도로 2022년 경기까지 좋다라는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소비도 정점을 통과하고 기저효과도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안 좋은 거 아니야? 정책도 더 센 게 나올 게 없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다. 뭐요? 제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 빨간색이 네. 소매업자 재고율입니다. 네.
1.1이에요. 출하되는 거와 재고 간의 비율이 재고가 10%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10%만 오버 더 많이 팔리면은 이제 재고가 없어요. 주문해야죠. 네, 주문을 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평균적으로 뭐 저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저점이 한 1.3, 1.4였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매업자 재고율은 요 정도까지 올라와주고, 네. 도매업자랑 제조업자는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와 같은 소매업자 재고율, 도매업자, 제조업자 재고율, 요 소매업자 재고율이 도매업자, 제조업자 재고율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하반기 중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한번 반짝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지표 기준으로는 10월, 11월, 12월. 이걸 확인하는 시점 기준으로 11월, 12월, 1월. 네. 언제죠? 한국 증시가 폭등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야 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때 네. 제조업 신규 주문은 많이 늘어나고요. 제조업 지표는 굉장히 좋고요. 네. 제조업 지표가 좋으면 한국 수출이 좋고요. 그렇죠, 그렇죠.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면 한국 수출이 좋고요. 네. 한국 수출이 좋으면 한국 기업 이익이 좋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에 기대하는 것은 재고 축적 수요라는 리스타킹 수요라는 게 세게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도 공장을 풀 가동해가지고 그 주문량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11월, 12월, 1월을 생각을 해보시면 트리거 포인트는 11월 달에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트리거 포인트였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막 빠르게 레벨을 올려갔는데 하반기에도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에서 수출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네. 공급 차질 이슈에서 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 생산이 좀 부진했고 그로 인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진했는데 풀린다. 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세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소비 뭐 돈이 늘었어 안 늘었어 라는 걱정보다는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 증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저는 하반기에는 제조업 지표, 재고율, 그리고 교육 지표, 한국 네. 수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주식시장도 한번 점검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코스닥은 네. 뭐 코스피가 가는데 코스닥은 안 간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네. 코스피가 가는데 흥이가 마오고 따라가야죠. 어느 그렇죠. 정도는. 코스닥이 같이 갈 거예요. 네. 근데 관건은 코스피가 강할 건가 코스닥이 강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꾸 코스피가 월등하게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형주가 거기 많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네. 일단은 요게 올해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이익 모멘텀인데 보시면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그 다음이 코스피 200, 그 다음에 대형주예요. 네. 그 다음이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누구의 힘이 센가요? 코스피 대형주. 그렇죠. 대형주가 가장 세니까 대형주 쪽으로 점점 특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할인율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등락이 있었지만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실적이 좀 중심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대형주의 힘이 좀 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 강도 그러니까 코스피가 센지 코스닥이 센지 그러니까 요렇게 떨어질 때는 코스피가 센 거고요. 요렇게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코스닥이 작년 코로나19 이후 쫙 셌다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네. 최근 코스닥이 반등이 세다 천을 넘었다 막 그러시는데 코스피는 이미 올해 초에 사상 최대치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코스닥은 최근 들어 천을 넘어서는 거고 연간 수익률에 있어서도 코스피가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깨고 내려간다면 일방적으로 코스피가 좀 상대적 우위를 걸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도 천을 넘어서 1100 정도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코스피가 좀 우위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코스닥과 중소형주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진짜 확실한 종목들을 좀 슬림화해서 집중화해서 가져가자. 그래서 일정 부분 대형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짜 나가시고 일부 정도 가지고 선택과 집중 플러스 알파 전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중소형주 비중이 워낙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줄여서 대형주 쪽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중소형주 하는 한경래 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잘합니다. 어. 나중에 한번 초대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종목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친구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 말하기 어려운데 네.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 종목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친구는 와서 종목 얘기를 할 수 꼭 있습니다. 한번 섭외해서 한번 섭외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FOMC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든 뭔가 굉장히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코스피 한숨 많이 돌린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네. 다음 주는 월말, 월초, 6월 말에서 7월 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시간 빠르요. 202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오늘 점심 뭐 친구들 후배들하고 먹으면서 네.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데 자 이제 전환점을 도는 만큼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7월 1일 날 발표되는 수출. 여기서 체크해서 봐야 될 것은 20일까지 수출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네. 체크해서 봐야 될 것은 전월, 그러니까 5월 수출 대비 6월 수출, 한 달 수출이 전체 규모가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아지는지, 특히 반도체, 자동차 관련된 분야들이 증가하는지.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5월 중순, 6월 초에 한번 반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것은 5월 수출 증가율이 5월 수출 규모가, 반도체 수출 규모가 4월보다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서 팍 튀는 그림 만들어줬는데 6월 수출까지 5월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4월에서 5월, 6월 이렇게 늘어나는 그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시각이 들어오고 시장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서 수출 증가율 그리고 규모, 전월 대비 변화율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겠죠.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안 좋고요. 너무 안 나와도 안 좋은데 그냥 예상되는 수준에서 소폭하회하는 정도 회복은 되는데 회복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게 나오면은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나 통화 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 후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 11일 지나면서 6월 중순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물가 지표들, 중국 물가, 한국 물가, 미국 물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년 대비 증가율은 꺾일 거예요. 왜냐면 기저효과가 5월달까지 쫙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폭이 키웠다가 확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전년 대비 변화율은 떨어질 텐데 전월 대비 변화율,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시장이 예민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 기저효과도 워낙 컸으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도 중요한데 전월 대비 변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출은 전월 대비 늘어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물가는 전월 대비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CPI에서 왜 많은 투자자들이 물가 예상치보다 높은 물가 레벨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느냐. 물가가 오히려 시장 분위기만 보면은 물가 지표가 쇼크가 나온 것 같은 반응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를 생각해 본다면 전월 대비 변화율이 4월보다 5월 달이 떨어졌어요. 이게 6월 달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는 끝났구나. 그러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도 진정이 되겠죠. 이런 변화의 포인트들을 잡아가신다면 좀 계속적으로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불안감들이 물가부터 테이퍼링, FOMC 뭐 뉴스만 보시면은 뭐 마치 글로벌 금융시장이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부러져 버릴 것 같은 뉴스들이나 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은 항상 그런 불안감들 속에 움직하고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다가 이제 변화들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그럴 시점이 저는 7월, 8월,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버티시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버틸 때 단기적으로 생각한 걸 좀 낮추면 괜찮을 것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저께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저보다 더 많은 정말 대형 100만이 넘으신 유튜버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자마자 이제 자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MTS를. 왜냐면 제가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제가 많이 한다고 오해를 하시고 저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면서 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폭락했잖아요. 좀 떨어졌죠. 폭락까지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다음 보여준 게 월봉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계속 올랐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올랐는데 네. 하루하루 떨어진 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힘든 것 같다고. 이게 흐름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예 계좌를 나눠버려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사놓는 계좌는 그냥 네. 꺼버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성과가 나오겠죠.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쳐나간 것과 진짜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그리고 공통분모들을 잘 찾아가지고 킵해놓은 것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는지 그러시면서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제가 3개월째, 네. 3개월째라니 되게 많아 보이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네네. 찍다 보니까 느끼는 게, 팀장님은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도 어쨌든 그 투자할 때 그 종목이든 그 섹터의 실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실적은 나와 있지만, 네. 향후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섹터나 종목을 우리가 좀 미리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유료 데이터예요. 유료 데이터. 뭐냐면은 네. 팬가이드나 이런 쪽에서 네.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이익 전망치를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합산해서 보여주는데 대부분 유료 데이터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라면 뭐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이 네. 팀장님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요. FN가이드나 그런 데 가시면은 네.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또 달라지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매주 실적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저희 대신뷰라는 자료를 네네.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시면 퀀트 자료에는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 어떤 업종들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됐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향 조정됐고 하향 조정됐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프리뷰 그러니까 실적 흐름들이 최근 어떻게 가고 있고 최근 변화들이 이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증권사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뭐 사이버스나 뭐 HTS, MTS 가셔가지고 자료들을 보시면은 뭐 퀀트 자료라든지 제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러시면은 좀 어느 정도 따라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구독하셔서 거기를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또 하셔야 되거든요. 엑셀을 다운받고 힘들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그림 만들고 그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공부하시는데 필요하신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실적 흐름 일일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 흐름에 있어서 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빠르면은 이미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애들도 많고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레벨을 쭉쭉 올려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실적 흐름들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들고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 2, 3, 4월 달에 실적 시즌인데 뭐 시장은 별로 안 올랐네, 뭐 실적 좋다라고 하는데 별로 안 올랐네라고 하셨는데 실적 시즌, 실적 장세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대부분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은행 이런 애들이었어요. 올랐죠. 네. 그리고 좋긴 했는데 얘네들보다 덜 좋았던 애들이 나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정된 유동성 환경 안에서 실적을 철저히 반영을 해서 시장이 움직였다, 업종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2, 4분기도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IT,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투자하시는데 기준점을 잘 잡아가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바뀐다면, 뭐 자료나, 아니면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빨리 영상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고, 뭐, 제 텔레그램 채널 같은데 들어오시면은, 제가 쓴 자료,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쓴 자료, 의미 있는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한번 링크를 거기서 들어가시면 링크를 그냥 편하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제 텔레그램 저도 여기 이제 받아서 구독해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팀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찍는 게 그걸 사실 저희가 찍는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돼요. 네, 네. 그걸 다 보려면 시청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2시간 정도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팀장님의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몇 분 사이에 보실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거에 상당 부분들이 글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렇죠. 업데이트되고 있고 네. 이 자리에서는 좀 편하게 쉽게 네.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6월 FMC회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그쵸.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네. 김작가 TV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편하고 쉽게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거 보시고 이경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감을 잡으시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걔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이유구나.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는 조금 단기 이슈보다는 좀 더 긴 흐름들에까지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텔레그램 주소가 어떻게 되죠? 대신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DAISHIN 그러니까 대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팀장님 이제는 다음 달 하반기 네. 7월 말쯤에 뵐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 투자자분들에게 뭐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제가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시장은 올라갔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뭐 좋았던 업종도 있고 굉장히 좋았던 업종도 있고 굉장히 안 좋았던 업종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뭐 시장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도 너무 행복하시기보다는 좀 평정심을 찾고 네. 지금 주가 수준이 합리적일까라는 고민들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과 잘 맞는 저가 아니라 잘 맞는 전문가들과 호흡을 하면서 꼭 만나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말씀드린 텔레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호흡을 해나가면서 내가 이길 수 확률을 50대 50에서 확률을 조금씩 성공 확률을 1%씩이라도 뭐 한 달에 1%씩만 올려도 1년 뒤에는 60대 40이 돼요. 2년 뒤에는 70대 30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을 10% 20% 올린다는 것 자체가 내 계좌의 수익률을 월등하게 높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접근을 하시면은 뭐 1, 2년 투자할 게 아니고 좀 길게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을 잘 지키고 잘 불려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경민 팀장은 맨날 좋게만 얘기해 막 그러는데 지금은 좋게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제 생각이 변하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변화가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 4월 달에도 그랬어요. 제가 2017년 말에 2018년을 전망하면서 시장 좋다. 3초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꺾인다. 네. 조정받았다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꺾여버린다. 왜냐면은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익 전망,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동안에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네. 저는 그때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이 부러지고 꺾여버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7년 GDP 성장률, 2018년 GDP 성장률, 2018년이 더 좋을 거라고 봤는데 이 그림이 바뀔 수 있다. 네. 지금은 좋다라고 보는데 되돌아보니까 2017년 전망이 18년보다 더 높아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달리 17년이 정점이었구나 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망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는 6월쯤에 될 줄 알았는데 2018년 3월 말부터 무역 분쟁이 빡 시작돼가지고 4월 초에 다운그레이드 코스피라고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봐주시면서 또 김 작가님이랑은 계속 호흡하면서 그리고 김 작가님도 텔레그램 보시다가 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면은 뭐 잠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잘 갈 때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다음 스텝은 뭘까? 음.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가 떨어졌어. 아, 어떡하지? 얘를 어떡하지? 라고 하다 보면은 네. 그 다음 스텝이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판단을 했거나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것 때문에 바꿔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집중을 하지 여기에 몰입되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판단을 하고 여기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몰입하기 시게 된다면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손절이든 아니면은 다시 뭐 전략을 수정하든 대응을 하는데 그 다음 스텝에 이거를 바꿀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달에 또 나올 거긴 한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로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웃으면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12개 종목 모두 다 빨간색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신증권 이계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